이, 저기, 예, 예. 뭐라 그러나, 원래 이 음원이 소리가 좀 작은가 봐요? 예. 그 소리가 작다는 님들, 혹시 무슨 뭐, 야외에서 들으세요? 네. 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천하여 광명 찾자. 많은 분들이 오늘이 또 이제 저녁 방송이라, 예.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어요. 놓치지 않게 얼른 추천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 팬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어, 주일날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어. 오늘의 5월의 마지막, 예, 주일이죠. 예. 다섯 번째 주일. 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후 예배가 없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매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오는데, 예. 사실은 저는 그래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왜냐하면 요즘에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가지고 주중에 식구들이 만날 시간이 없는데 주일날마저도 다 이렇게 막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바빠버리면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는 그 다섯 번째 주, 예, 1년에 다섯 번째 주일이 있는 날은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로 그렇게 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신랑이 없이 교회를 갔는데 참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거 때는 바빠서 따로 예배 드린 적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마음이 이렇게 막 되게 그래서 우리 신랑이 생각나는 노래. 예, 전 늘 이 노래 생각하면 우리 신랑이 생각나요. 요즘에 제가 지난 주중에 술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한테 막 항의하고 막 이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막 그 성경 구절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뭐야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니까 웬 기독교 개신교 신자들이 그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막 뻥까고 네. 포도 주스였다고도 막 그러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나 오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막 교회에서 저더러 이단이다 막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게 기억나는 것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별로 믿음이 없이 자라난다든가, 아니면, 뭐라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장로고 권사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자매 때문에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매였어. 근데 시어머니 자리가 권사님인 거야. 근데 남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조건으로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지 못한 아들을 며느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매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결혼에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쌍욕을 했던 기억이 나요. 뭐냐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들을 교회에서 키웠어야지. 교회를 떠나지 않게 키워서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났으면 별일 없잖아. 근데 교회 바깥에서 아들이 돌게 했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속세에서 만난 그 며느리를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구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도 전도를 못 해놓고 왜 며느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야 되냐고.
나는 그게 되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사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들이 가정 생활에는 좀 너무나 근엄한 거야. 교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되게 존경받는 그 뭐라 그러나 직분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가정 생활에서는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 막 이렇게 폭력 아버지이거나 그 굉장히 막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지 않는 그런 되게 권위적인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거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이잖아요. 이제 유대 지방은 거기가 건조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오면 그 종들이 손님들을 맞이해서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문화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모습은 뭐냐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종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그 집사가 주인집 도련님 아가씨를 돌보듯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면 자녀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많은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그 아픈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그런 데가 많겠죠. 예. 근데 가령 뭐 불자들은 불교 신자가 아니면 결혼 못 한다.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자 아니면 결혼 못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결혼하는 조건으로 꼭 믿는 자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정말 믿는 자를 그 자녀의 배우자로 원한다라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된다. 예.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우지 못해 놓고 나중에 그 남의 집 자녀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격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난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보통 자기가 그 믿지 않는 자녀의 배우자는 사위나 며느리는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아들이나 딸을 교회 안에서 키워야지. 근데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 교회를 떠나서 그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그러면 그걸 막지 못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봐. 도리어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그 며느리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그 며느리가 도대체 어머님은 왜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세요? 나는 네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사랑을 베풀다 보면 그 며느리가 그 정말 마음으로 동해서 도대체 우리 시어머니를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이 누굴까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길에서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걸 막 소음처럼 외치기보다 정말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갖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람이 계속 받다가 은혜를 받다가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베풀라고 하셨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대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선교의 가장 기본은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가서 저 사람이라면 의지하고 싶다. 왠지 저 사람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당신이 받아들이면 당신에게도 그런 특별한 힘이 생긴다. 이걸 전해주는 게 진정한 선교가 아닐까.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가 가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뭐 한때는 그랬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는
감리교의 어느 특정 교단만 그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신사참배했더라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장로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냐? 아니야. 그리고 돈 많이 내는 장로님한테 벌벌 긴다면 그거는 배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건 물신숭배야. 그리고 부자들의 입장에 뭐라나 이 부자들의 그 입장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가장 약한 자,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된 얘기가 뭐냐? 가장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개신교의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이 신약과 구약에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 약한 자를 위해 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 강자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약자들을 섬기는 게 그게 기독교 철학이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근데 사실은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그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헌신하라고. 그리고 정말 그 높은 자나 낮은 자를 왜 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할 때 그 아미타불이 누구냐? 그 아미타불이라는 게 이제 부처인데 이 부처는 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외치면 그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권력이 있는 자이든 거지든 따지지 않고 달려와서 그 부처의 법을 설법해주는 풀이해주는 그게 부처 아미타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남이 아미타불 이렇게 외친다는 게 평등 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할 때 그 나무는 돌아가라. 누구에게로? 아미타불에게로.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은 뭐냐? 관세음 보살이라는 보살이 보살 중에서 가장 그 미천한 자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의 정신과 관세음 보살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든 특히 이게 강자나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를 구분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세 있는 자한테 껍벅 죽지 말라는 얘기야.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기죽고 자기 권세 없는 자 앞에서 그 권세 부리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리고 언제나 그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네가 내세 다음 생에는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운 존재로 태어난다. 그게 부처의 사상이라면서요. 그러니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에는 뭐가 있냐 하면 과부 있잖아. 이슬람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란 말이 나와. 그거 알죠? 이슬람교가 구약을 우리랑 똑같이 쓰는 거. 우리랑 구약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교는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라고 그러고 마호메트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게 차이야. 구약은 똑같고 신약이 다른 게 그게 이슬람교인데 그 이슬람교는요. 철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고아나 과부에게 절대 이자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의 그 특별한 저축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만약에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죽었다. 근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그 은행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왜냐하면 그 성경에 신명기에 나와요.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근데 사실 그 뭐라 그러나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잖아. 고리대금업을 해갖고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막 헌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손님들을 잘 먹이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 부자와 가난한 과부와 고아에게는 절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슬람교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금 다른 나라는 다 돼지고기를 먹어요. 개신교도 다 돼지고기를 먹잖아. 근데, 그 술 얘기하면서,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고기 먹지 말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은 꼭 고기 먹지 말란 말은 같이 나와. 근데 이제 특히 그 고기는 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란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돼지가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라는 거야. 양고기나 무슨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양고기가 제일 맛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양고기가 제일 맛없어. 양고기가 제일 냄새가 좀 꼬리꼬리하게 나고, 나는 양고기가 제일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닭고기는 그냥 담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고기가 맛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이게 그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를 왜 이슬람에서 못 먹게 했냐면, 돼지고기를 이슬람에서 못 먹게 한 이유가, 돼지가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잖아, 사료를. 근데 그 사료를 많이 먹는데, 만약에 이 이슬람의 부자들이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너도 나도 돼지를 칠 거다. 그럼 너도 나도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가난한 자들이 먹어야 될 풀까지 전부 다 뜯어서 돼지를 먹이고 그 돼지고기를 부자들이 먹을 거다. 그래서 돼지를 못 먹게 했다는 거야. 이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의미가 가난한 사람들이 내 먹을 거리를 돼지에게 먹여서 돼지를 사육해서 돼지고기를 부자들이 먹을까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더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돼지고기를 못 먹게 했다는 거야. 그 이슬람 문화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 신이 여호와야. 같은 신이야. 유일신, 알라신이 여호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에 대한 되게 그 배타적인 생각은 소위 십자군 원정을 갔다 왔던 교황청에서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을 악한 존재로 기록했고, 그게 그대로 중세 유럽에서 상식이 됐고, 그 중세 유럽에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여전히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다라는,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슬람을 배척하는 그 의식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슬람은 굉장히 사악하다, 이렇게 이제 그 단정 지어버린 거죠. 물론 이슬람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슬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원래 그 이슬람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마호메트의 이제 제자들이 마호메트의 지위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를 한 거야. 선거를 해서 마호메트의 지위를 옮겨줬어. 칼리프가라는 지위를 어떤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그거를 마호메트의 친자식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마호메트 칼리프의 지위는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칼리프가 얘네들을 추방을 한 거야. 그렇지만 얘가 추방돼 있는 곳에서 그 자기가 그 권한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다시 이제 그 추방된 곳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마호메트의 자식이 암살을 당해. 처절하게 길에서 이제 맞아 죽든가 칼 맞아 죽든가 그래. 그래서 난자가 되는데 그때 이제 그 마호메트의 친자식들이 그 마호메트의 지위를 물려받아야 된다는 그 파가 있고, 아니다, 이 마호메트의 지위는 늘 선거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파가 있고, 그래서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된 거야. 근데 이쪽 파들은 굉장히 막 복수해야 된다라는 일념이 강해가지고, 소위 막 어떤 날이 되면, 그러니까는 그 이맘 후세인의 그 암살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죽은 1300년 전에 죽었는데, 1200년 전인가 죽었는데, 그 죽은 그날이 되면 쇠사슬로 자기 몸을 막 때려. 그래갖고 막 피가 막 튀게. 그래갖고 막 자기 몸을 모든 남자들 행진을 하면서 우퉁을 벗고 쇠사슬로 막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피를 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튀게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맘 후세인의 죽음을 기억하자. 그 사람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야. 근데 나머지 이 칼리프를 선출했던 사람들은 분위기가 다른 거야.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의 최대 선은 평화다. 이슬람교의 최대 선은 평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모든 게 평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슬람은 막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한 손에는 성전, 한 손에는 코란과 한 손에는 칼을 든 사람들, 이렇게 배웠잖아. 그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전해준 또 하나의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순니파하고 시아파 중에서 그럼 누가 절대적으로 착하냐? 근데 이게 이슬람도 문제는 뭐냐면 그 두 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적대적으로 대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 그 두 파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슬람 지역의 그 내전은 대부분 그 두 파가, 순니파, 시아파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의 이거는 내가 볼 땐 종교를 이용한 권력 투쟁인 거죠. 종교를 이용한 권력 투쟁이고,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가 이슬람 지역에, 그러니까 아라비아 지역을 침공했던 것도 사실은 뭐 그 원리주의 기독교의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슬람교를 처단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미국의 기독교에서 지원하고 그랬어요. 조지 부시를 미국의 기독교에서 굉장히 막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야.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에서. 근데 미국의 교회도 좀 다른데 하여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하여튼 모든 종교는 가장 약한 자를 돌봐라. 모든 종교는 가장 약한 자를 돌봐라. 이게 그 종교의 기본 철학이다. 근데 지금 사실 천주교에서도 지금 뭐라 그러나 천주교도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김수환 추기경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선종하시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면서 한국 천주교가 이상해진 거야. 그래서 그 뒤에 추기경이 된 사람이 소위 새누리당, 친새누리당적 사고방식을 가진 거야. 이명박 친새누리당.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냐? 근데 그 추기경을 제외한 나머지 이 주교는 뭐냐면 가령 이제 그 광역, 전라도 뭐 이렇게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별로 이제 주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교가 한 사람씩 있대요. 그래갖고 12명인가 13명의 주교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추기경은 이제 그 교황청에서 선정하는 거고, 주교도 교황청에서 선정하지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주교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 자격을 갖고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교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이거는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으로 쭉 전파가 되는데, 그 주교회의에서 4대강에 반대하는 이명박 때 4대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거야.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들의 이 환경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정진석이라는 추기경이 그게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 천주교회에서 주교회의가 결정하면 이제까지 관례상 그게 이제 천주교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봤다는 거야. 보통은 주교회의의 결정을 다 따랐다는 거야. 근데 천주교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 그거는 뭐야? 이명박의 눈치를 봤다는 거죠. 이명박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러면서 이 천주교도 좀 그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천주교에 특히 이제 그 서강대 박홍 교수가 한때는 되게 옛날에는 진보적이었대. 뭐 80년대에는 진보적이었다 그러는데 그 박홍 교수가 80년대 90년대에 주사파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해지고 천주교에 그런 흐름이 생긴 거야. 원래 우리나라 천주교가 굉장히 진보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80년대까지는 개신교나 천주교나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그래서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반독재 투쟁에 선봉에 서 있었던 게 개신교하고 천주교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았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해방 운동을 했던 신부님들, 그 신부님들이 그 신부모 밑에 총 차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 독재하고 싸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해방신학. 그치, 해방신학. 그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을 했던 분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광주에서. 우리나라 광주 항쟁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에, 아니야, 광주 항쟁, 4.19 혁명이었나? 4.19 혁명을 보고 하여튼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70년대에 해방신학이 나타나서 미국이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하고 맞섰던 게 그 신부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한국의 이 신부님들이 그런 모습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천주교가 진보적인 자세를 가졌던 거지. 그래서 나왔던 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불의와 모든 걸 내놓고 불의와 맞서 싸우는 신부님들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그 90년대 들었으면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천주교나 개신교가 90년대에 난리가 나. 뭐 때문이냐? 요게 그 신자유주의 때문이에요.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계속 강퇴시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소위 일루미나티 이야기, 그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 실제로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신격화하는 거야. 그 걔네들이 주장하는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하는 애들이 주장이 뭐냐면 그 뭐라 그러나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을 지키는 집단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논리잖아.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가. 근데 그 프리메이슨 이야기는 결론은 결국은 왜 나왔냐면 실제로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 결국 돈이야. 탐욕이고. 근데 돈과 탐욕으로 뭉친 그 집단을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신화적인 존재로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그게 프리메이슨 전설이야. 그 프리메이슨 전설이 90년대에 확 퍼져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90년대가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철학이 무너지는 시대야. 90년대 모든 철학이 붕괴돼. 왜 붕괴되느냐? 결국은 이제 세계에서 지식인들은, 많은 지식인들이 80년대까지는 대가는 각 나라의 한 80%의 지식인들이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야. 진보적 가치를 하면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식이 세계 지식인 80%가 80년대까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이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소련이나 중공이나 동독의 사회주의 세력을 굉장히 이상향으로 바라봤던 거지. 근데 나는 그들도 잘못이었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소련이나 중공이나 동독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었고 사회주의도 아니었고 내가 볼 때는 그냥 공산당의 독재 체제였다라고 봐. 그러니까 이게 그 인간의 승리를 인간적인 철학에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좌우지간 80년대까지 진보적인 지식인 80%가 그 자본주의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가치,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되게 좋게 선의를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고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걸 보면서 그 지식인들 대부분이 멘붕이 된 거야. 지식인 대부분이 멘붕이 된 거야. 동서독 통일된 때까진 좋아했어. 근데 소련하고 중공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면서 제3의 길을 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공산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혼동을 대혼란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소위 전 세계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되는 거야.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이 90년대에 벌어져. 그래서 그 뉴라이트 운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위 과거 80년대까지의 보수가 아닌, 80년대까지의 보수가 아닌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뉴라이트들이 소위 그 모든 종교로 파고들어요. 처음에 지식인들이 특히 진보적인 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이 변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빈민운동하고, 막 그 산업선교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꼬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심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변심한 사람들이 변심한 줄을 모르고 그 변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운동권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나고 다닌 거야. 그래서 그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걔네들한테 많이 이렇게 세뇌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인맥이 형성이 된 거야. 그 인맥이 그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뉴라이트들이 그 천주교도 개신교에도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라이트 목사들 쳐봐. 그러면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2008년에 그 거리로 나와갖고 서명운동을 하는 거야. 그 친일 교과서, 그 당시에 그 대한교과서라고 만들었던 친일 교과서가 있단 말이야. 일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그래서 뭐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 뭐 유관수는 깡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그 교과서를 고등학교에서 써야 된다라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서명운동하고 그랬었어. 이명박 때. 기가 막혔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 대형 뉴라이트 목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막 그 카톡으로 엉뚱한 헛소리들, 거짓말들 막 퍼뜨리고 있잖아. 그 뿌리라고 난 생각해. 뉴라이트 교수가 많고요. 뉴라이트 교수가 많고, 그 교학사가 옛날엔 안 그랬어. 그때 2008년에 교학사 아니었어. 그때 무슨 다른 이름이었어요. 교학사 교과서가 아니고 다른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교학사를 자기들 그 대한교과서 내용으로 만들어냈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뉴라이트 교수들, 이 사람들이 한때는 지네들이 진보적이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변심했고, 그 다음에 막 빈민운동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변심했고.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은 통해요. 극과 극은 통해가지고 그 너무나 급진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파가 되는 거야. 급진 좌파가 급진 우파가 돼가지고 지금 막 그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앞세워서 그들과 결탁해갖고 논리를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 굉장히, 왜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너무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파하고 좌파의 마음이 다 있어. 진보하고 보수의 마음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파 좌파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그 루이 16세의 아이들에게 그 애들을 다시 왕권을 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왕당파야. 왕권을 다시, 그러니까 프랑스의 왕국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다. 이제 그 신분제도를 모두 타파하고 평등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가 지배해야 된다. 라는 사람들하고 나뉘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소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코뱅당이라 해가지고 그 의회주의, 평민이 주도하는 의회주의, 신분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왕당파. 그래서 왕권을 다시 복위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그 대결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고, 우파는 카톨릭이고 왕정 복고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개신교 신자들이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왼쪽은,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프랑스 시대의 좌파는 민주주의자였어. 맨 처음에 좌파 우파가 생겼을 때 우파는 왕정복고, 그 다음에 좌파가 민주주의, 그랬던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막 뒤집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민주주의자들이 우파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 코뮌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좌파가 되고, 그래서 우파하고 좌파는, 보수하고 진보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소위 이제 어떤 기득권 세력을 우파, 보수 세력, 그 다음에 그 개혁 세력, 뭔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좌파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그게 우파, 보수와 진보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우리 그 보수의 특징은 뭐냐? 그 상대적이죠. 예, 상대적이란 말이 맞고 그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들은 뭘 하냐? 법을 지키려고 그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그 역사와 전통을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특징은 첫째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 그다음에 법을 지킨다. 준법 정신이 뛰어난 거야.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보수는 첫째, 역사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법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윤리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는, 진보 개혁 세력은 어떤 특징이냐? 소위 이제 이 법과 제도는 가진 자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 사람들 일종의 그러니까 일단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여겨. 그래서 이렇게 그 불법을 법을 어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잘못된 법은 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와 전통이나 민족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어떤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합쳐야 된다. 세계 시민주의. 이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국가 개념, 국가라는 제도나 민족이란 개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이 좌파 진보 개혁 세력들은 이 민족이나 국가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소위 국민이란 말 못 쓰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좌파예요. 꼭 시민이라고 불러야 된다. 국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별로 윤리적인 부분에 중시하지 않아. 윤리적인 부분을. 그래서 프리섹스.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과 섹스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이제 결혼제도 이런 걸 되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독신주의나 아니면 그 양성애자나, 또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그냥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수하고 진보가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보냐 보수냐 가장 웃기는 게 어느 신문사에선가 질문을 해. 질문을 해갖고 그 질문에 답을 해가지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나는 보수냐 진보냐를 정하라고 그런 다음에 진보면 새누리를 찍지 말고 보수면 새누리를 찍어야 된다. 그런 개 같은 논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 진짜 지랄이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럼 그거 보수야. 법과 제도를 지키려고 그러는 건 보수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비정규직들이 전부 다 일반화되면서 그래서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고인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가 위험하다. 이건 좀 고쳐야 된다. 너무 이 가진 자들, 부자들만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보적인 개념이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다 있잖아. 그죠? 우리 마음속에는 보수적인 마음하고 진보적인 마음이 공존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보수적인 성격도 있고 진보적인 성격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중도라고 또 한쪽에서는 그 중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 그러면서 중도 세력은 어떤 중도적인 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안철수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도 세력은 따로 있지 않다. 예. 중도 세력이라는 건 어떤 정치 세력으로 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중도야. 우리는 어떤 면은 보수적인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면은 진보적인 정책을 선택하잖아. 그게 우리의 성향인데 얘네들은 이걸 보수하고 진보를 나눠놓고 가운데 중도층을 따로 만들어서 중도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가 옳다. 이러면서 꼬셔가고 막 이런 웃기고 앉아있는 거지. 우리는 정책별로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정책에 동의하고 어떤 부분은 진보적인 정책에 동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수냐? 본질은 그거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보수일까? 아니라는 거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야. 첫 번째,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냐, 개무시하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개무시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조선은 망할 만한 나라라서 망했다 이런 주장하잖아.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역사책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수가 아니야. 첫째. 두 번째, 법을 지키냐. 지금 박근혜가 총리를 시켜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어. 헌법에 위배된대잖아.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건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야. 예. 법치주의라는 게 뭐냐? 법에 따라 통치하는 게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는 그냥 무법자야. 지가 곧 법이야. 짐이 곧 법이다. 얘는 지가 왕인 줄 안다니까? 박근혜 마인드는 지가 자기 아버지가 선왕이고 자기가 현왕이라서 둘이 지금 왕인 줄 알아. 지가 곧 법이다. 그러면서 하등에 쓸모없는 국회는 빨리 없애야 된다. 그리고 사법부는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이거는 보수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들은 보수 언론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냐. 아무나 주무르고 온갖 성추문, 온갖 성추문으로 막 강간미수에 강간범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잖아. 그런 것 거기다 탈세를 하고 그 강간미수에 그 온갖 성추행에 법을 어기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저기 보수냐고.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예, 그들은 보수가 아니고 정말 그냥 이익 집단이야. 자기네들의 오로지 이익만 위해서 움직이는 이익 집단일 뿐이다. 그런데 이 국정원에서 심리전담반을 가동해갖고 심리전담반에서 만든 댓글 부대들이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박근혜와 새누리는 보수, 박근혜와 새누리를 미워하면 진보,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거지. 그 국민들한테 계속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국민들을 후리고 있는 게 이 국정원 심리전담반의 역할이야. 참 몹쓸 놈들이죠. 이 처벌받아 마땅한데, 처벌받아 마땅한데 처벌 안 받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거는 어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어. 그 뭐라 그러나 뭐였더라? 아유, 기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유, 기사. 무슨 얘기냐면, 영세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대기업부터 소시민까지 모두가 위기인 대한민국 경제. 예. 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또 오늘 이 방송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쭤볼게요.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 크게 두 가지. 뭐하고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답을 다 틀리게 잘못 쓰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외우세요. 뭐라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재산을 보호하긴 했어. 누구의 재산만?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재산만 보호한 거야. 그죠?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재산만 보호하고 그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재벌들을 부자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정부였던 거지. 그죠?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정부였던 게 이명박 정부였다면 박근혜는 오로지 자기 아버지 동상만 부자를 만들어. 오로지 자기 아버지 우상화 말고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재벌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모두 가난해진 거야. 재벌부터 노동자까지 모두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권력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야? 1990년대부터, 여러분 진짜요. 1993년인가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이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가지고 박정희 우상화를 시작했던 그들이 박근혜를 역사적으로 불러온 거야.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능의 극치야.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북핵 어쩌고,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이어서 무슨 황열이 돌고 있다며. 온갖 전염병에, 그다음 먹을 게 없어갖고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에 가가지고 북핵 제재를 공조하기로 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 G7에서 북핵 문제 논의하겠다고 불렀는데 안 간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뭐 아베의 술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안 갔다. 지랄. 그걸 변명이라고? 국익을 외면하고 지금 아프리카에 돈 퍼다 주면서 지네 아버지 동상 세우려고 간 거 아니야.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이 멋있었단 얘기. 그래서 박정희 기념 우상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뻘짓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앉아있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진짜 김대중 노무현이 이랬다면 한나라당 가만뒀겠냐고. 김대중 노무현이 이런 짓을 했으면 새누리당 가만히 뒀겠냐고. 벌써 탄핵하고 사형시켜서 부관 참시까지 했을 거야 이것들이. 기가 막히는 거지 지금. 반헌법적, 날마다 헌법을 위반하고 앉아있는데 이걸 탄핵을 시키기는커녕 이걸 우쭈쭈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뭐 돈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뭔가 경제협력 하기로 했다며.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방문, 아프리카 국가도 대북 정책 지지한다? 뻥튀기에 여념없는 청와대, 외교부 에티오피아와 대북 관련 합의사항 요구에 모른다며 답변 회피. 무슨 얘기지 이게? 이게 무슨 얘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방문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상대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압박 외교에 동조했다며 뻥튀기 홍보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상대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압박 외교에 동조했다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가서 아프리카를 설득해서 대북 압박 외교에 동조하겠다라고 이제 또 이제 뻥을 깠구만. 일부 언론 한술 더 떠서 상대국 총리가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한국과 같은 편이고 늘 함께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아니 그럼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야? 잠깐만요.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북한 관련 발언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 개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의 심각한 위협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일레 마리암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까지 지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일레 마리암 에티오피아 총리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모두 동의하는 일반적인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 언론은 곧바로 박 대통령 아프리카로 북핵 공조를 확대했다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하일레 마리암 총리, 하총리가 아프리카의 하총리가 한 얘기는 뭐냐? 한반도 비핵화야.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과 북핵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그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제재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개념이야.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중국, 러시아, 그들이 남한이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 미국, 일본, 한국이 북한도 핵무기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남과 북이,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이 둘 다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과 북한이 지금 전쟁 중이고 서로 핵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 그 북한과 미국이 둘 다 핵을 포기해야 된다. 핵전쟁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한반도 비핵화야. 자, 그러면 하총님 뭐라 그랬어요? 한반도 비핵화를 지금까지 지지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다. 이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각자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 남한 정부에서 이걸 북한을 견제하기로 아프리카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뻥을 깐 거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 영자 신문인 에티오피아 헤럴드는 27일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사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에티오피아 관영신문인 이 매체는 전날 사설에서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제목으로 주로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경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만을 다뤘다. 한국 정부가 강조한 북한 관련은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국민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경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지금. 그래놓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에티오피아가 우리 편 들기로 했다고 뻥을 깐 거야. 이거 왜 이러냐, 진짜. 결국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에티오피아 언론 보도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셈이다. 청와대는 27일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하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 분야, 외교, 국방, 정무 분야, 개발협력 분야에서 협정, 양해각서 등 총 40건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기자는 외교부에 박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 관련해 외교사항에 관한 협의 내용에 북한 관련 내용이 있는지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교부 공보 책임자는 이에 관해 국내에 있는 관계로 아직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관해 이미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인데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모른다는 말이냐? 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2개의 외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그 내용에는 북한 관련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되물음에 그런 사항은 다시 알아보겠다. 이런 개뻥 진짜. 아프리카 청년 1만 명 교류 2억 불 지원. 네 돈으로 하세요, 네 돈으로. 네 돈으로 해. 정수장학회 팔아가지고. 릴렉스. 오늘은 주일이죠. 네. 한국과 아프리카 1만 명 교류. 그럼 이제 우리 한반도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와 황열의 뭐 천국이 되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갖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데 그 전염병 관리 체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도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지금 그 전염병 발생 지역에 해집고 돌아다녔는데 그거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도대체가 말이에요. 누가 그러는 거야. 박근혜 그 직업 해외여행가 취미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의 직업은 해외여행가고 취미가 대통령이래. 딱 맞죠? 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전혀 안 하고 해외를 싸돌아다니면서 돈 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그 돈은 누가 줄 건데? 그 돈 무슨 돈으로 줄 건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국민 세금이 모자라고 있는데 즉 부자들이 낼 세금 안 주고 안 걷고 가난한 서민들한테 악착같이 뜯어내갖고 지금 부자들 이자 내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박근혜가요 국민들한테 그동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국민들한테 돈을 풀었는데 그게 14조 원인가 된대. 17조 원인가? 그것도 처음 2년 동안. 근데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간지 알아요? 부자들 이자 깎아주는 데로 들어갔어. 서민들한테 돈을 안 쓴 게 아니야. 국민들한테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돈을 정부에서 풀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부자들 그 대출 이자 할인하는 데로 들어갔어. 걔네들 왜 대출이 이렇게 많아? 오피스텔, 아파트 40채, 60채. 이번에 홍만표도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도 몇십 채잖아. 그렇게 몇십 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이 오피스텔 사들이느라고 대출이 많은 거야. 그 대출 이자 깎아주는 데다가 그 돈을 쏟아부었다니까. 그래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거두려니까 그 돈은 깎아주고 그것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것들 이자를 깎아주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담배값 올려서 갖다주고 그 다음에 서민들 세금 올려갖고 갖다주고 진짜 그러고 있는 거야. 미친 거죠.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하는 건 이건 진짜 마리 앙뚜아네트보다도 못해. 요즘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었다 이런 글들 많이 퍼돌리고 있더라.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그냥 홍어로, 진짜 그걸 뭐라 해야 되지? 홍어조수로 알아.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 다음에 아주 등신들인 줄 아는 거야. 옛날에는, 이게 내가 그랬잖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박근혜 배우 세력, 박근혜 오빠야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 집권했던 사람들이라 그래. 박정희 전두환 때는 외교라는 게 없었어요. 왜? 박정희 전두환 때는 아프리카 말고 아무도 안 놀아줬어. 독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박근혜가 무가베하고 사진 찍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막 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독의 그 민주적 지도자들이 박정희랑 안 놀아줬어. 박정희 전두환이랑. 걔네들이랑 놀아주면 군부 독재자랑 어울렸다. 이러면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 선진국은 박정희 전두환이랑 안 놀아준 거야. 그래서 카터 대통령도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박정희가 만나자 그랬는데 박정희 안 만나고 그리고 주한 미군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막 조깅하고 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보고 간 거야. 그랬던 이유가 그게 박정희 전두환은 세계가 인정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군부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들하고 선진국이 만날 수가 없었어. 선진국 정상들이 만나면 자기 나라의 진보적인 언론한테 까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박정희 때 발달한 게 아프리카 외교. 전두환도 맨 아프리카. 그래서 전두환 집에서 압류한 재산이 전부 다 아프리카 이러고 앉아있는 빨가벗고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동상들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게 박정희랑 전두환은 선진국이 만나주질 않기 때문에 맨 그런 원시 부족의 나라들만 돌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선물도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는 박정희 전두환 때는 외교고 나발이고 없고 그냥 그 박정희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 있었는데 도망간 김대중을 일본으로 그 중앙정보부가 쫓아가가지고 김대중을 일본 도쿄 시내에서 납치를 해. 도쿄인가? 일본 시내에서 납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배에다 싣고 태평양으로 간 거야. 그래갖고 빠뜨려 죽인다고. 협박하고 막 빠뜨려 죽인다고 데려갔는데 그걸 미국에서 알게 돼서 그 헬기 타고 가가지고 살려내라고 죽이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미국이 구해줬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대중을 그렇게 헬리콥터로 구해가지고 살려낸 사건이 김대중 납치 사건이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막 입술이 부르튼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김대중 납치 사건을 밝힌 거란 말이야. 그게 중앙정보부가 한 짓인데
그때 이게 무슨 문제를 낳았냐? 일본과 외교 마찰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일본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기네 나라에 와서 이 한국 중앙정보부가 그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을 납치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게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켜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 외교 마찰 때문이야. 박정희의 중앙정보부가 이런 무식한 짓을 했다.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문제가 됐어.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교에 대한 감이 없는 거야. 지네가 곧 왕이고, 지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세계 질서고, 규례고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네 세계 규범은 의미가 없고, 지네들 멋대로 막 해버렸던 거야. 그냥 막 죽여버리고, 그 사법부 협박해갖고 사형 선고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죽여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막 했던 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만큼 외교에 대한 개념이 없고 법치의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권력을 누렸던 그자들이 지금 늙어가지고 그대로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지금 나라를 그따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잖아. 맨 처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 했던 얘기가 박근혜 정부가 계속해서 삑사리를 놓을 거다. 왜? 그 박근혜를 만든 세력은 국제사회를 잊지 못한다. 기억나세요? 제가 2013년에 그 얘기를 해. 박근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실수를 할 거다. 그 이유는 뭐냐? 박근혜를 만든 할아버지들이 그 국제사회를 읽지 못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터넷을 지네들이 거짓말해갖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외교관계를 못 읽기 때문에 계속 삑사리를 놓을 거다. 그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지금 모습이야. 지금 이 노인들이, 이 박근혜 오빠야들이 그렇게 옛날에 지들 멋대로 했던 자기네들이 강력한 권력만 가지면 옛날처럼 옛날에 자기네들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지랄이야.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한마디로. 지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박근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북핵 문제에 합의를 얻었다라고 자기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국민들이 그걸 믿을 걸로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으로 에티오피아 신문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안 통하는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언론이 보도하면 그냥 그걸 믿는 수밖에 없었어. 아니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미국의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걸러 들어서 뭐 한 달이나 보름 뒤에 들어와서 알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짓말이 들통나는 시스템이 그때는 아니었던 거야. 그때는 그렇게 동시에 들통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들 멋대로 박정희를 우상화하고 전두환을 독재자로 전두환 우상화가 가능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세계가 그냥 동시간대에 공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란 가가지고 박근혜가 그 히잡 뒤집어 쓰고 생쇼를 하면서 자기가 40건의 계약을 맺어왔다고 거짓말했는데 바로 들통났잖아. 40건 중에 실제로 실행 가능성 있는 거 6건밖에 없다. 나머지 34건은 그냥 밥 한 번 먹자 수준이다. 그거 어떻게 들통났어? 거기 그 이란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 들통난 거 아니야. 이번 에티오피아 건도 에티오피아 언론을 그냥 인터넷으로 열어보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박근혜 오빠야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시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못 읽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다음날 들통나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반기문을 그 다음 대통령으로 찍었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 오빠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반기문이요. 현재 반기문이 지금 유엔 결의안이 뭐라고 나와 있어. 유엔 사무총장은 그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 어떤 나라의 정부직도 맡으면 안 된다. 맡을 수 없다. should not. 이걸 규정해 놨다는 거야. 그게 46년 유엔 결의안이 아주 초창기의 유엔 결의안을 그렇게 정해놨다는 거야. 그러면 그 유엔 결의안에 나와 있는 should not 할 수 없다란 얘기는 그거는 이제까지 지켜진 전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출신 중에 소위 정부직을 맡은 사람이 2명인데 그 사람들도 적어도 4년, 5년 지난 다음에야 정부직을 맡았고 핵심적인 진짜 권력이 아니라 명예직을 맡았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반기문은 올 12월에 임기 끝나면 1월 달부터 자기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유엔 결의안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지금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야. 현직 유엔 사무총장이 그럼 유엔 결의안이 뭐냐? 유엔의 일종의 규범이야. 유엔의 결의안이라는 건 지키기로 약속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위안부 결의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뉴스 한번 찾아봐봐. 위안부 결의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지금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지랄 생쇼를 다 하고 어마어마한 돈도 쓰고 에너지를 써왔어. 그런데 유엔 결의안이라는 거 그냥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게 지금 반기문이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고 싶어갖고 할 수 없다라는 유엔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출신은 그 대통령 출마할 수 없다라는 그 결의안이 뭐 그냥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안부 결의안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또 북핵 결의안을 비핵화 결의안을 지켜라. 북한에다가 지금 유엔 결의안을 지켜라라고 강요하고 있잖아. 왜? 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라며. 지금 이 반기문이 말이에요. 대통령으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존의 모든 유엔 결의안들을 전부 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걸로 만들어낸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유엔이란 존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쥐가 왜 대통령을 나와? 유엔 사무총장 했단, 그 유엔 사무총장 했다라는 그 경력 팔아가지고 대통령 나오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왔는데 그걸로 무슨 대통령을 해? 아니 전 세계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이?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유엔 법을. 유엔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개무시하면서 무슨 유엔 사무총장 출신 경력 팔아서 대통령을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조직에서 맞다 온 건데 세계 족구협회 회장하고 뭐가 틀려? 세계 족구협회 내가 전 세계 족구협회 회장을 하겠다.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서 명함파 갖고 좀 돌린 다음에 내가 세계 족구협회 회장이다. 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거랑 뭐가 틀리냐고. 유엔 결의안을 지키지 않으면서 유엔 결의안에서 슈드낫 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적어도 4, 5년 지난 다음에는 몰라도 바로 임기 끝난 다음 달 대선 행보를 하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럼 뭐하러 유엔 결의안, 북핵 제재 결의안 뭐하러 통과시켰어? 통과 못 시켰나? 유엔 결의안, 위안부 결의안 만들려고 왜 그렇게 지랄했냐고.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북핵 제재 결의안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핑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 지금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나 반기문이나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 할아버지들은 법을 우습게 하는 거야. 법치주의가 아니야. 때에 따라서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죄형 법정주의, 다른 말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일관성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야, 법은.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제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이 노인네들은 일관성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 공천 줄 때 나이 든 사람은 공천 안 준다 그랬다며. 늙으면 공천 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박근혜가 새누리당 공천 줄 때 그 나이 든 사람 다 잘랐잖아. 그래갖고 평균 연령이 되게 젊어졌었잖아. 그런데 대통령 반기문은 72세야. 그럼 73세 내년에 들어온다는 얘기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니까 지금 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다음은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이 노인들은 일관성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법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 법을 지키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회적인 약속을 했으니 그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노인들이야. 지 고집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아, 몰라. 무조건 그냥 몰라. 국민의당 그 비례대표들이 이명박 그 사람들인데, 꼬봉들인데, 왜 국민의당 찍으세요? 그러니까 이명박과 새누리당은 안 되니까 국민의당을 찍겠다 할아버지한테. 근데요,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부터 14번까지가 이명박 꼬봉들인데,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몰라. 그래서 무조건 3번 찍었잖아. 그거랑 뭐가 틀리냐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할아버지들이, 이 박근혜 할아버지들이 문제야. 대한민국에 정상적인 어르신들도 많아요. 정상적인 어른들도 많은데, 이 몰지각한 박근혜 오빠들이 문제인 거야. 지들이 한때 권력을 휘두르면서 세상을 주물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박정희 전두환 때 세상을 주물렀던 그 습관으로, 이 땅을 주물르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습관으로 지금 또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자기네들이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어린 시절에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면 꼭 그 대한뉴스를 봤어. 대한뉴스를 보면 15분 동안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걸 봐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용도 맨날 똑같아. 막 큰 골리앗 기계 앞에 가갖고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컨테이너 박스 드는 기계에다가 지가 무슨 지시를 하겠어. 저게 뭐니? 물어봤겠지. 그걸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산업 역군들에게 올바른 산업화의 전략을 지시하셨다. 골리앗한테 뭘 지시하냐고. 그 기계한테. 그 다음에 또 농촌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막 무릎까지 바지를 걷고 막 모내기를 해. 그리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쭉 닦는 모습. 그래갖고 밤에는 양주 마시고.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던 거야. 근데 이것들이 그때 그 시절 그 방법대로 박근혜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어 실력은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중국어 정도는 통역 없이도 다 말이 통한다고. 사진 한 방 찍자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갖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가요. 진짜. 박근혜가 그렇게 외국어 잘한다고 프랑스어로 연설을 해갖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래서 사진 보니까 한국인만 일어나서 박수쳐. 그러니까 그 자리에 3분의 2 이상이 한국인인데 거기서 불어로 연설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불어 못 알아듣는 한국인들이 전부 다 이 헤드셋 끼고 그 번역을 알아들은 다음에 일어나고 박수친 거야. 외국인들은 다 앉아있어. 그걸 불어로 연설해갖고 기립박수 받았다고 개뻥을 치고 그 동시 통역 수준의 외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혹시 그 뚱돼지 나오는 건가? 아, 아니에요. 이거 봐. 잠깐만요, 여러분들. 예, 이건 그 특정 그 언론사의 영상이기 때문에 소리만, 그 소리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 수준의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모두 5개 국어를 합니다. 이 중에서 영어하고 중국어, 불어 실력이 공개됐는데 모두 수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대통령의 언어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마 그 황금색 빛깔, 노란색 그
색깔의 옷을 입고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황미안 여사가 네. 붉은색을 네, 입었고요.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둘 다 황금색을 아주 입었습니다. 길한 색으로 여겨지는 색이죠.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직접 통역 없이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간단한 중국말은 또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韩国总统朴槿惠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hina provided support to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was located in Shanghai, China. 일단 전승절 자체가 이번에 처음 그런 열병식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로 할 경우에 Shanghai, China. 실력이 대한민국 외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근입니다. 그래, 뭐, 중국어는 또 못할 수 있어. 영어는 잘한다며.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뭐였어. 다보스 포럼 대표하고 만났을 때, 다보스 포럼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원래 거기에서 9분짜리 연설하기로 했는데 15분 걸린 거야. 왜냐하면, I am stupid 해야 되는데, I am stupid. 이러면서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15분이나 이제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보스 포럼의 대표가 천천히 물어봤어. 지금, 세계는 북핵 문제 때문에 고민이 참 많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냐, 아니면 나중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많다. 너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래? 그니까, 통일 문제를 물어본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다며, 자기가 늘 얘기해왔듯이 통일은 대박입니다. 한국말로.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영어 잘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왔잖아. 영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것도 동영상 있으면 한번 갖고 와봐봐. 영어를 잘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니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써주는 대로 읽을 줄은 아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중국말로, 그러니까 박근혜식 영어는 사실은 그래요. 박근혜 시대나 우리 시대에는 말은 해. 예, 우리는 이제 영어로 말도 할 수 있고, 스페인어를 배우면 스페인어로 말은 할 수 있어. 써준 대로 읽는 거는 외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듣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는 언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옛날에 공주 시절에 배웠던 이 외국어 선생들한테 쓰고 읽기는 배웠겠지. 쓰고 읽기 배워갖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듣기가 안 되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실시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외국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기립박수를 받고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개소리 하는 게 지금 들으니까 어이없죠. 우리 박정희 시대에 그렇게 듣고 자랐어. 박정희 시대에는요, 매일 대한뉴스에서 그렇게 박정희를 그렇게 홍보했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다고. 지금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박근혜의 이 실수들을 보면서 어이없는데, 근데 이걸 동시통역사 수준의 영어라고 막 빨아주잖아. 그때 날마다 박정희를 그렇게 빨아줬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일 이 부분이요. 질문이 사라졌어. 요건 질문이 중요한데, 내가 볼 땐 이 영상은 물타기 영상 같아.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 이 사람 말에 앞에 나오는 질문이 중요해요. 예. 이때 이제 이 다보스 포럼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이 북핵 문제 때문에
남한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이 투자 적기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다. 뭐가 진실이냐? 너는 뭐라고 얘기할래? 이런 얘기가 다보스 포럼 회장의 질문이 중요한 거야. 아, 이건 또 다른 얘기잖아. 예. 예. 이건 지금 다른 얘기고요. 다보스 포럼 얘기부터 나와야 돼. 그 푸어 프레지던트 얘기 말고 다보스 포럼 대표가 질문하는 내용,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때 이게 굉장히 천천히 물어봤어. 뉴클리어 웨폰이라는 거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이게 통일 얘기가 아니라 북핵 문제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한 거라고. 이게 그 내용이에요? Now, I'm assuming that everybody listening to you, Madam President, wants now to invest in Korea. And so I have to ask you a question which probably is in our mind, because in some way North Korea's nuclear weapon issue stands, I would say, nearly as a stumbling block for full-fledged investment into the region and into your country. And therefore,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s, some people would see, let's wait until we have the reunification between North or South Korea, and some others would argue your future may be very loaded by the costs of the reunification. So I think, Madam President, we would be all interested to hear your ideas about this issue. The unification issue?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예.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바마 미 말씀을 대통령의 하셨는데 신년 국정연설이 저는 워낙 많이 언급돼서 직접 들어봤더니 과연 오바마가 한반도의 통일이 싶었습니다. 두 가지 큰 박근혜 의미가 대통령의 있다고 연설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첫째는 연설 실력도 하늘과 땅 인도적인 차이였지만 측면에서 내용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주요 제목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곽과 PD가 보도합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건 지금 다른 얘기고 죄송합니다. 예. 왜 다른 영상이 지금 막 돌아가는 거야? 자, 의외네. 예, 3분 23초짜리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3분 28초짜리가 있고요. 예. 3분 58초짜리인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뭐라 그럴까 물타기 한 사람이라고 봐. 질문과 답변을 왜 쪼갰냐.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안 올렸어. 해석을 안 올려서 박근혜가 무슨 실수했는지 모르는 거야. 모르게 한 거야. 근데 다보스 포럼 회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단어만 알아들어도 돼. 노스 코리아 뉴클리어 웨폰, 그 다음에 이 이코노믹,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북핵 문제가 경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통일에 대해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일에 대한 장애 얘기를 언제 했냐고. 한반도의 통일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엉뚱하게 첫째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북한의 주민들이 배고픔과 또 인권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하잖아. 이전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다보스 회장이 앉아 있고 자기가 서가지고 영어로 I am stupid 뭐 이러면서 영어를 해. 그리고 나서 저기 앉은 다음에 다보스 포럼 회장이 그렇게 천천히 질문을 한 거야. 근데 한국말로 답을 하는 거야. 저게 무슨 영어를 잘하는 거냐고. 못 알아듣고 한국말로 엉뚱한 답변하는 게 저게 무슨 잘 알아듣는 거냐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저기 박근혜 이제 저기 뭐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오바마하고 만나갖고 이제 정상회담 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 질문을 해갖고 오바마가 길게 대답한 다음에 박근혜가 대답할 차례인데 답을 못해. 그러니까는 오바마가 푸어 프레지던트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처음 보는 건데? 이 5분 23초짜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좌우지간 이 박근혜가 이건 그런 거야. 박근혜가 외국어를 잘한다고 채널A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나왔다니까. 2년 동안 14년까지 계속 나왔어. 그리고 작년에 시진핑 문제 터질 때까지도 시진핑 때도 저 TV조선에서 저 주장하는 거 봐봐. 중국어는 동시 통역 수준이라고. 저렇게 거짓말. 만일 푸틴 대통령이 물에 빠진다면 그를 구해줄 것인지요. 뭐야? 그리고 구해줄 거다라고 하면 또 푸틴 왜 이렇게 자꾸만 돌아가지? 이게 다 돌아가면 이게 저긴가 봐. 뭔가 이렇게 어떤 동영상이 다 돌아가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나 봐. 불쌍한 대통령 질문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오바마가. 근데 그게 나중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그 영상에서 푸어 프레지던트라는 부분은 미국 백악관에서 올린 영상에 그게 싹 삭제가 돼.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올린 영상 내용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푸어 프레지던트 부분은 무금 처리가 돼.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거는 좀 실수가 박근혜한테 신뢰가 되겠다. 내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속상하겠다 그래서 푸어 프레지던트를 지웠는데 입모양은 보여. 그랬던 사건. 좌우지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면서 박근혜를 지금 우상화하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게 박근혜가 당선되기 전이었나 되자마자였나 형광등 500개의 아우라 사건. 채널A인가 TV조선에서 박근혜를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에게서 형광등 500개의 아우라가 보인다고. 지금 생각하면 형광등 500개 위에 올려놓고 싶은데. 좌우지간 그게 뭐냐.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박정희 전두환을 우상화했어. 박정희 전두환을 그렇게 막 미화하고 우상화하고 대단히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그 버릇 그대로 지금 박근혜를 그렇게 해보려고 한 거지. 근데 역시 이 할아버지들이 뭘 몰라. 우리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된다고. 지금 시대는 박근혜가 가서 한 짓을 인터넷으로 다 검색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그걸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 이후에 김영삼 때부터 이 유학이 자유화됐어.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어떤 언론 보도가 되면 그 언론이 실시간으로 해석이 돼서 본국에 전해지고 있단 말이야. 본국의 네티즌들에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이 노인들이 국제관계도 모르고 외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한마디로 지금 반기문이 한 말. 반기문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느 국가의 정부직도 맡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 법적 규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어떤 파장을 갖고 오는지 지금 모르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요. 예, 이거 왜 중요한 문제냐. 이건 유엔의 존재를 부정한 얘기예요. 예,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그 발언을 했어. 우리나라 외교부가 반기문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유엔 결의안에 유엔 사무총장은 그 직후에 퇴임 직후에 정부직을